교육부가 제시한 의대생 복귀 마감일이 다가온 가운데 전북에선 원광대가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전북대는 다음 달 17일까지 미등록 상태인 학생은 제적 처리할 계획입니다. 불투명한 미국 관세 정책에 전북 자동차 업계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큽니다. 이딴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세아베스틸 전 대표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대기 공간을 제공하고 승강기까지 잡아주면서 의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은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도민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슈K에서 시민사회 반응과 계획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돌리는데 전제로 제시한 의대생 복귀 시점이 오늘까지입니다. 전북에선 원광대가 오늘 자정까지 복학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요. 학생들이 복학은 하겠지만 수업 정상화까지는 어려울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첫 소식 한주연 기자입니다. 올해 원광대학교 의대 재적생은 736명. 이 가운데 휴학할 수 없는 신입생 157명과 군에 입대한 휴학생 등을 제외한 470여 명이 이번 학기에도 휴학계를 냈지만 반려됐습니다. 대학 측은 이들에 대한 복학 마감 기한을 애초보다 사흘 연장하고 복학하지 않을 경우 휴학 기간 경과로 제적 처리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관건은 복귀 규모와 의대 수업 정상화 여부인데 일부 교수들은 학생들의 복학과 수업 정상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지금 수업을 듣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업을 듣겠다는 건 아니고 학칙상 등록을 해야 제적을 면할 수 있으니까. 교육부도 등록 후 수업 거부 움직임에 대해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내년도 의대 정원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는 미등록 제적 통보 시기를 등록금 구제 수납일인 다음 달 17일로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업 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은 학칙에 따라 학사 경고 조치할 방침입니다. 앞서 복학 신청이 마감된 의대에서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잇따른 가운데 의대생 복학이 의대 수업 정상화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노동자 5명이 숨진 세아베스틸의 전 대표들에 대한 첫 재판이 얼마 전 있었습니다. 재판 전후 모습을 취재진 카메라가 포착했는데 특정 피고인들의 출석 장면이 어딘가 달랐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세아베스틸 산업재해 사망사고 관련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한 남성이 어디론가 들어갑니다. 앞서 법원 경위가 들어오라는 듯 손짓을 합니다. 남성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붙여진 신상호 전 세아베스틸 공동대표. 들어간 곳은 협의이혼 상담실입니다. 잠시 뒤 다른 남성이 같은 공간에서 나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붙여진 김철희 전 세아베스틸 공동대표입니다. 이들이 협의이혼 상담실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시각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법정 앞에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대표는 승강기 쪽으로 이동합니다. 한 발 먼저 와 열림 단추를 누르고 있는 남성, 법원의 공익요원입니다. 해당 공익요원은 누르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신속하게 나가게 하려고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아베스틸 측은 회사와 변호인 모두 대기 공간을 비롯한 편의 제공을 법원에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법원안이 협소하고 보안관리대 인력도 부족하다며 당시 사건 관계인과 방청인들이 몰렸지만 추가 인력을 지원받을 수 없는 긴급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기실 제공과 승강기 대기 모두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법조계 반응 속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내란 속의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고 검찰 쿠데타를 완성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국면 전환을 위해 전 정권 표적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정작 검찰이 수사할 대상은 딸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심우정 검찰총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전주지검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문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대책위는 내일 오전 전주지검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제 며칠 뒤죠. 다음 달 2일은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표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에 예외 국가는 없을 거라면서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불공정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무역 고문은 미국 자동차 산업을 약화시킨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가 발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 폭이 큰 10여 개 일부 국가부터 먼저 시작할 수 있다는 소문도 부인했습니다. You'd start with all countries, so let's see what happens. There are many countries. I haven't heard a rumor about 15 countries, 10 or 15. 그러면서도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상위 10개국 안에는 한국과 중국, 타이완,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가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은 한국을 콕 집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자동차 수출국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약화시켰고 미국을 조립 국가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It even gets worse because what the Germans and the Japanese and the South Koreans are doing is they're turning this country from a manufacturing nation into an assembly nation.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할 예정이라면서 휴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러시아산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도 핵 합의를 하지 않으면 폭격과 함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2차 관세는 그 나라의 물건을 수입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수출길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이렇듯 코앞으로 다가온 상호 관세에 더해 다음 달 3일부터는 미국 수출 자동차와 차량 핵심 부품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전북 자동차 부품업계에 미칠 파장도 걱정인데요.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면서 멕시코에 현지 공장을 갖춘 전북의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익산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진동 흡수 장치에 들어가는 금속 막대를 만들어 미국에 일부 수출하면서 멕시코에 공장을 세워 생산 물량을 늘려왔습니다. 익산 4개 공장에 멕시코 공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460명, 연간 매출 규모는 1,000억 원에 달합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을 준수하는 자동차 부품에 한해 당분간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는 미국 정부 발표에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집중하고 미래 역량을 개발할지에 대해서 아직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미국은 다음 달 3일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면서 엔진과 변속기, 전동 장치 등 핵심 부품도 부과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핵심 부품 말고도 다른 부품으로까지 관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발 뉴스는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다 또는 대응을 준비 중이다라는 부분은 너무 불투명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미국 관세 정책에 우리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정부가 10조 규모의 필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북도 역시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도의회와 협의해 이르면 다음 달에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칠 계획이라며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전북도의 추경 예산안은 민생 안정 사업과 올림픽 예산 사업이 주로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20년째 한일 공동 역사 수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수업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독립운동을 도왔던 일본인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며 평화를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한 중학교 역사 수업 시간에 특별한 선생님이 등장했습니다. 조선인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해온 인권운동가이자 역사교사인 요시다 주니치 씨. 세계적으로 극우주의가 확산하고 이념의 극한 충돌을 보이는 상황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조합니다. 韓国の学生たちにも知ってもらい、日本の若者と韓国の若者が共に手を取り合って平和な東アジアを築き上げていってほしいと、それが私の強い願いです。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당한 조선인을 돕고 적극적으로 우리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일본인들을 소개하며 평화와 인권은 민족과 국적을 넘어선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 저희 나라를 도와주신 착한 분들이 많아서 일본인 분들이 다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일본을 번갈아 오가는 두 나라 지식인의 특별한 역사 수업은 2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하는 양심적인 지식인들, 교육자들과 같이 회의하고 또 만나면서 대화하니까 조금씩 바뀐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곡된 역사 교과서 도입과 독도 소유권 주장 등으로 여전히 우리를 도발 중인 일본. 두 나라의 양심 있는 교사들의 끈끈한 연대가 역사를 바로 세우고 평화를 위한 연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 시행자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지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새만금 사업지역 4권역에 최소 3.3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산업시설 용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올해 안에 개발 계획을 세운 뒤 오는 2027년 공사를 시작해 2031년부터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산불로 집을 잃고 몸만 겨우 빠져나온 주민들이 많은데요. 불탄 집에 설치된 인터넷이나 정수기를 해지하려고 하니 일부 업체들이 위약금을 요구해 이재민들이 또 한 번 고통받고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 산불이 확산하던 지난 25일. 불똥 떨어진다. 이제 가야 되겠다. 불똥 가야 돼. 산봉우리 사이 위치한 이 마을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주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리 창문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 있고 거대한 철판도 엿가락처럼 휘어진 상태입니다. 불길을 피해 대피했던 피해 주민은 인터넷을 해지하려고 통신사에 전화했다가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시정지가 아닌 계약 해지를 하고 싶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 오갈 곳도 없는데 언제까지 정지만 해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지를 하려고 하는 건데. 해당 통신사 약관에는 재난 피해를 볼 경우 할인 반환금, 즉 위약금 없이 인터넷을 해지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2년 전 경북 예천 수해 이후 이런 내용이 약관에 포함됐지만 현장에서 안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정수기 대여 서비스를 해지하려던 다른 피해 지역 주민도 위약금 안내를 받았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해서 따로 공지가 온 거는 없어서 이런 경우에 그냥 분수인의 분수회지로 접수를 해야 된다고 하시면요. 지금 숟가락 젓가락 하나도 안 들고 밖에 지금 나와서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 대놓고 100만 원을. 일부 업체들의 무책임한 대응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또 한 번 고통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전북 소방이 성묘객 등의 입산이 잦은 청명과 한식 기간을 맞아 다음 달 3일부터 나흘간 산불 대비 특별 경계 근무를 합니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등 4,700여 명을 예찰 활동 등에 투입하고 소방장비 가동률을 높이며 산불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를 운영합니다. 소방당국은 산이나 들판에서 담배 등 불을 피우지 말고 쓰레기 불씨가 남지 않도록 점검하며 불법 소각이나 화기 사용을 목격하면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피해로 이어진 경북 산불을 누가, 왜, 또 어떻게 냈는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경찰 등은 불이 처음 시작됐던 지점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고 다른 지점에서 시작된 산불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경북 산불이 시작된 의성군 안평면 묘지 주변. 합동 감식에 나선 경찰과 국가수, 소방당국이 주변을 샅샅이 훑어봅니다. 드론을 띄워 불의 확산 방향도 확인했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도 규명하고 또 경북 전역으로 불이 번졌기 때문에 그 화재 방향도 같이. 경북 산불은 묘지 위에 난 나무를 라이터로 태우려다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을 내고 가라 하는 걸 제가 도망 못 가도록 하고 이제 내가 불 끄러 갔을 때 현장에 도착하니까 라이터하고 이런 건 고산소에 가 있긴 해. 거기에 있더라고요. 경찰은 불을 낸 5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는데 2, 3주 뒤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후 발생한 의성군 안개면 화재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안개면 과수원에서는 쓰레기 소각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은 안동 도심과 하회마을 쪽으로 번지며 큰 피해를 냈습니다. 의성군에서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은 안개면 과수원 관계자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드럼 태운다든지 이런 사람들 저희가 마티리얼을 부과하는 게 특사경인데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 경찰 도움이 좀 필요해요, 사실. 한편 같은 날 발생한 의성군 금성면 산불은 피해가 확산하지 않은 만큼 지자체에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슈K 시간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도민들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를 향한 선고기일 지정 촉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현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주에도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선고기일 역시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요. 시민사회 단체들은 연일 집회를 통해 탄핵 선고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입니까? 애가 타고 속이 타고 천불이 납니다.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납득이 어려운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에 큰 불이 났는데 그 불을 꺼야 할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넉 달이 지나도록 수수방관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모자라서 윤석열 살리기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는 한덕수 대행이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위반이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행위가 탄핵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인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불법 계엄과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헌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판결이었고 이 판결에 대해서 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보는 선고 지연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통령 탄핵이니만큼 절차적인 흠결이 없어야 하니까 판결문을 놓고 다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더 늦어지니까 이건 8대0 전원일치로 탄핵을 하려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설득하고 늦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3월 24일 한덕수 탄핵 기각 판결 이후에 헌재가 선고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임명한 그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들이 일정 부분 드러나면서 탄핵 하는 재판관이 5, 그리고 기각 또는 각하가 3명 정도로 논쟁하고 있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3인의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설득이 안 되다 보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들이 오히려 2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결정을 안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헌재가 기능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7명 이상이 되어야 이제 그 선고를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대행이 추가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이것을 용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무정부 상태의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지금 무성한데 이런 게 결론을 내리려면 어쨌든 탄핵 심판 선고가 빨리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취지 말씀이신데요.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현안 추진이 사실상 멈춘 상태고 시민들 특히 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도 심각하고요. 어떻습니까? 일단 시민의 살림살이가 파탄 직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객사 집회 나갈 때마다 지역 그 자영업자분들 보기가 미안해 죽겠습니다. 뭐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고 수출 불확실성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푼 두 푼 모아서 주식 투자했는데 주가지수 바닥이고 또 외국인 투자사들의 불안감도 더욱더 커지고 있다 보니까 소비도 크게 위축이 되고 있는 거고요. IMF 때 그리고 코로나 때보다도 더 경기가 안 좋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라북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다 끊겼고 작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전북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국에서 2번째고요. 또 전북 어음 부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선고 날짜 잡히고 파면하지 않으면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선고 이후 상황이 걱정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폭풍이 상당할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극단으로 치달은 갈등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일단 헌재가 내린 판결에 모두가 승복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고 과정에 절차적, 내용적 흠결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헌재는 지금까지 윤석열 측에서 요구한 것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보다 국무총리 탄핵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선거법 재판 후에 판결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이런 주장들을 대부분 헌재가 수용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구인 체제를 완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린 결정이니만큼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승복해달라, 정치권이 승복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이 불안정성에 놓여있는 8인 체제 하에서 만에 하나 5대3으로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서 두고두고 시비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헌재가 8인 체제를 이유로 18일까지 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한대행이 이런 상황에서 한대행의 대통령 몫으로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해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탄핵 기각을 만들어내고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국민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따라서 이 한덕수 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탄핵 심판이 이뤄질지 관심인데 선고가 이뤄지는 날까지 시민사회단체는 어떻게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입니까? 퇴진운동본부는 3월 10일부터 시내 주요 거점에서 아침 저녁 선전전을 해오고 있고요. 내일 오후까지 선고지연 헌법재판소에 대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 국민 100만 긴급 탄원서를 현재 그 캠페인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지난주 총파업에 의해서 다시 서울 상경투쟁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매일 가두선전전을 추가하고 현수막도 좀 걸고요.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함께 힘을 모아서 4월 4일 파면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4월 5일 날 제16차 윤석열 퇴진 전북 도민대회를 대대적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선고 날짜가 정해지면 그동안 집회를 열었던 객사 앞에서 48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48 동안 계속 집회와 기자회견 이어가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있는 날은 그날 아침부터 대형 화면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그 선고 과정을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고가 파면으로 끝나게 되면 저희는 마지막 도민대회를 저녁에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에 선고기일이 잡히려나 이런 기대를 갖고 월요일을 시작한 게 벌써 몇 주째입니다. 예, 아마 다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수군이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완주군이 아침을 안 먹고 학교에 오는 중학생들을 위한 아침밥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장수군은 오는 2027년까지 30억 원을 들여 장수읍 노아리 일원에 소규모 체류시설 20호를 비롯해 산림휴양과 건강치유를 위한 치유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는 농촌에 머물고 싶은 도시인을 위해 텃밭과 체류시설을 조성하고 체험활동 등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의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해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완주군이 용진과 고산중학교, 용진농협 완주 공공급식 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아침 결식 개선 사업을 확대합니다. 협약에 따라 완주군은 올해부터 지역 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아침 간편식을 용진중과 고산중 120여 명의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완주군은 사업 전반에 관리 감독을 하고 용진농협은 식재료 공급과 아침 간편식 제조를,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식사를 학교에 배송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학생들의 먹거리 기본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이번 사업이 학생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로 새해째를 맞는 고창 벚꽃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수령이 20년 이상 된 벚나무가 1km가량 이어진 고창읍 석정 벚꽃길에서 열리며 지난해보다 조명 구간을 늘리고 서커스와 인기가수 공연 등도 마련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기후변화로 과수에 꽃이 피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봄마다 저온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올해도 개화가 평년과 같거나 조금 빨라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서승신 기자입니다. 장수의 한 과수원, 농민이 사과나무 꽃눈을 유심히 살핍니다. 과수에 꽃피는 때를 가늠하기 위해서입니다. 꽃이 너무 일찍 피면 갑자기 추위가 닥쳤을 때 제대로 수정이 안 되는 저온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데 3년 전에는 저온 피해로 수확량이 50%나 줄었습니다. 수정이 자체가 안 돼서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열매가 안 열리고 이제 낙과가 되는 거죠. 농촌진흥청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기상청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과수의 개화 시기를 분석했더니 평년과 같거나 조금 빨랐습니다. 지역에 따라 사과는 6일, 복숭아는 열흘, 배는 12일가량 일찍 개화해 저온 피해가 나타날 우려가 큽니다.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해선 미세하게 물을 뿌리는 살수법과 연료를 태워 불을 피우는 연소법, 열풍 방사팬 활용 등을 통해 과수원 내 온도를 올려야 합니다. 최근에는 노지 과수원용 온풍기도 보급되고 있는데 열 효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열을 배관을 통해 고르게 분산시켜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온도가 2도씨에서 3도씨 정도 더 이제 올라가고 과원 처음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 이제 대기 온도가 일정하게 올라가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노지 과수원용 온풍기는 연소법과 달리 열을 외부가 아닌 장비 안에서 만들기 때문에 산불 등 화재 위험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3년 전 해외 입양인 300여 명이 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는데요. 2년 넘는 조사 결과 미아를 고아로 조작해 입양시키는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51년 전 덴마크로 입양된 피터 뮬러 씨와 한분영 씨. 입양 알선 기관에서 자신들의 기록을 받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But then when we compare with other friends, it's the same text, just another date, another year. So it's like a template.
이들처럼 해외로 입양됐던 300여 명이 입양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진화위가 2년여 동안 이들의 기록을 조사했고 인권 침해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발견 장소와 상관없이 입양 알선기관 앞에서 발견됐다고 허위로 기재해 고화로 만들었고 미아로 발견된 기록이 있더라도 고화로 꾸며 입양시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입양이 예정됐던 아동이 숨지자 다른 아동으로 바꿔치기해 입양을 보냈습니다. 아동을 대량으로 해외 입양시키는 정책을 펴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오랜 기간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관리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진화위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해외 입양 아동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 구제 등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입양 피해자들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부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DNA 검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양인들은 DNA 검사를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진실규명이 예정됐던 신청자 가운데 절반은 자료 부족을 이유로 판단이 보류됐는데 진화위 활동은 오는 5월 조사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The lack of documents must not make us victims for the second time. I eagerly will be awaiting the decision in my own case together with many more TRC participants.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한 지 오늘로 나흘째가 됐습니다.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 집계조차 힘든 상황인데요. 국제기구는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진 건물 아래 동굴처럼 생긴 틈을 통해 한 여성이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잔해 속에서 이틀 가까이를 버틴 남성도 구조대에 발견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ဆောင်းခဲ့တဲ့ကြာကျင်ကတော့ကျွန်တော်24နာရီဖြစ်ပါတယ်သူပိတ်မိခဲ့တဲ့ဒီအစာအုပ်အတွင်းမှာပိတ်မိခဲ့တဲ့ကြာကျင်တော့ကျွန်တော်နာရီ40ခန့်ရှိဖြစ်ပါတယ်စဖြစ်ပြီးတဲ့အချိ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자보다는 숨진 희생자를 찾는 일이 더 늘어납니다.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일어난 지 나흘째. 지금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약 1,700명, 부상 3,400여 명입니다. 하지만 무너진 건물 안에 몇 명이 갇혀 있는지 파악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해 질병 확산 위험까지 커지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얀마 지진 피해 지역에 3급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긴급 대응 체계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약 2,000명에 이르는 미얀마 내 한국 교민들도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가장 큰 만달레이에는 교민 70여 명이 살고 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달레이 그 한복판에 있는 그 한국 식당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좀 일부 교민분들이 대피하셨다고 하고 일부 교민들은 이제 자가에 계신다고 합니다. 각국의 구호 물자와 구조 인력 파견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2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고 국제 적십자사 연맹도 1억 스위스 프랑, 우리 돈 1,670억 원에 대한 긴급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국세청이 간편 세금 환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각종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플랫폼보다 더 낫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김지숙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문을 연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은 원클릭, 간편성을 강조합니다. 누적가입 2천만 명을 넘겼다는 한 세무 플랫폼. 개인정보를 넣고 여러 차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서비스는 본인 인증만 하면 끝입니다. 환급 세액이 있다면 신청 단추만 누르면 됩니다. 성함과 환급 금액이 보입니다.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민간 플랫폼과 달리 가산세 덤터기도 없을 거란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 중복 인적공제나 소득기준 초과공제 등 잦은 실수를 자동으로 걸러준다는 겁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 요건을 검토해서 환급 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수수료입니다. 민간 플랫폼은 돌려받는 세금의 10에서 20%를 떼가지만 국세청은 무료입니다. 환급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수수료가 커지니까 몇십만 원 단위로 나오게 돼서 그게 좀 부담이 됐었어요. 누가 환급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해하는 점인데 근로소득자 중 부업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 사업자 중 단순 경비율로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가 가장 잦은 유형입니다. 국세청은 311만 명에게 2,900억 원을 돌려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환급 금액은 5천 원부터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10분쯤 장수군 천천면 한 휴양림에서 승용차가 주차장 난간을 뚫고 3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 운전자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주차를 하다 실수로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산불 피해가 컸던 경북 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2억 원을 적십자사에 기탁했습니다. 또 담요와 칫솔, 세면도구 등 생필품을 담은 재해구호물자 600여 개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정읍에서 난 산불로 아직 귀가하지 못한 전북의 이재민 12명에 대해서도 구호물품과 식비 등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아침까지는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10도 이상 벌어지는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준비해야겠습니다. 오늘 저녁 내륙 곳곳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도 끼겠는데요. 대기는 여전히 건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익산의 아침 기온 0도, 부안은 1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북권은 완주가 1도, 장수가 영하 2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끼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모레인 수요일 낮부터는 비 예보가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주일 넘게 전국을 집어삼킬 듯 타올랐던 화마가 가까스로 잡혔지만 잔혹한 흔적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분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텐데요.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작은 방심이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